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해외로 훌쩍 여행을 떠나버리고 싶은데 바쁜 현대사회 치여가듯 살다 보면 여건이 녹록지 않았던 적 많으시죠? 그래서 유튜브로나마 간접적으로 여행을 시켜드리고자 랜선으로 해외 역사 여행을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국의 수도 베이징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베이징에는 두 개의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베이징의 공항 하면 서우두 국제공항이 먼저 떠오르시죠? 1958년 만들어진 서우두 국제공항은 베이징을 대표하는 공항이었으나 지난 2019년 베이징 다신 국제공항을 신설하여 현재 베이징에는 두 개의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베이징 시내로 들어가기 전에 간략한 베이징의 역사를 살펴봐야죠. 베이징은 언제부터 중국의 수도였을까요? 본디 고대 중국 역대 왕조들의 중심지는 산시성의 시안이나 허난성의 러양 부근이었습니다. 각 왕조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산시성에서 허난성 일대였죠. 베이징은 중심지에서 다소 떨어진 유목민족들의 초원지대와 인접해 있던 변경도시였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당시 지방 제후국들 중 가장 북쪽에 있던 제후국 연나라의 수도가 바로 베이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의 원래 명칭은 연나라의 수도라는 뜻에서 연경이라 불렸고 이후 중국의 통일왕조가 들어섰을 때는 연경이 아니라 행정구역 단위를 붙여 연주라고 하였죠. 본디 연주였던 베이징이 수도로서의 도시로 거듭나기 시작한 건 중국 대륙 내륙으로 진출하려는 유목민족들에 의해서였습니다. 원래 중국 왕조의 중심지는 말씀드렸다시피 중원이라 불리는 산시성에서 허난성 일대였거든요. 대표적으로 최초의 정복왕조라고 하는 거란족인 세호국가 요나라는 본디 연주였던 베이징을 남쪽의 수도라는 뜻에서 남경으로 행정명칭을 바꾸고 수도에 준하는 도시로 키웠습니다. 거란족의 요나라에 이은 정복왕조 여진족의 금나라 역시 중국 대륙으로 진출한 뒤에는 베이징을 다시 국가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때 베이징을 중도라고 불렀죠. 이렇듯 베이징은 역사적으로 정통 중국 한족들의 도시가 아닌 유목민족들의 색깔이 더 뚜렷한 도시로 개발이 되었죠. 그러한 색깔과 정체성 때문에 세계를 제패했던 몽골족의 원나라 역시 수도를 구금나라의 수도였던 중도, 즉 베이징을 수도로 삼았고 원나라 때는 베이징을 대도라고 불렀습니다. 원나라는 중국 한족들이 세운 왕조 명나라에 의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명나라는 중국 남쪽 양쯔강의 난징에서 건국되어 난징이 수도였죠. 명나라의 시조인 홍무제는 자신의 아들들을 각 지방의 번왕으로 임명했는데 이 중 홍무제는 넷째 아들 주체에게 베이징 지역을 맡겼고 베이징의 원 명칭을 따와 주체에게 연왕이라는 호칭을 하사했죠. 훗날 연왕 주체가 쿠데타를 통해 명나라의 3대 황제 영락제로 등극한 이후 수도를 자신의 근거지였던 베이징으로 천도했고 이때부터 베이징은 한족 왕조의 수도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북경, 즉 베이징이라는 명칭이 생겨났죠. 명나라 멸망 이후 중국 대륙을 제패했던 만주족의 청나라 역시 명나라의 수도 베이징을 그대로 수도로 삼았고 청나라가 멸망한 이후 중국 대륙엔 중화민국이라는 공화정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중화민국 시기 중국은 순원, 장제스 중심의 남쪽 국민당 정부와 옛 청나라 군벌 출신의 북쪽의 베이징 정부로 분리되었습니다. 이 베이징 정부는 1928년 국민당 정부의 장제스가 베이징 정부를 타도하였는데 국민당 정부의 수도는 난징이었기 때문에 베이징은 수도로서의 기능은 잃고 따라서 경자를 쓸 수가 없어서 명칭이 베이핑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1949년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이 국공내전에서 국민당 정부를 압도한 이후 베이핑을 중국의 새로운 수도로 삼으면서 베이핑은 다시 베이징이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공항에서 베이징 시내로 들어가 보죠. 베이징 시내의 모든 길들은 베이징의 중심부로 모이게 되는데요. 그 베이징 중심부에는 천단공원, 자금성이 하나의 축으로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천단공원은 명나라의 3대 황제 영락제가 명나라의 수도를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천도할 때 만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랍니다. 14세기에서 19세기까지 동아시아 국제관계상 황제만이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었고 각 국의 왕들은 땅의 신에게만 제사를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땅의 제사를 지내는 사직단이 있었고 명나라에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천단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경우 사직단보다는 왕실의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종묘를 더 중요시 여겨 종묘가 한국의 상징처럼 되었으나 명나라의 경우 물론 명나라도 태묘라고 해서 황실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 있긴 했지만 명나라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천단을 더 중요시 여겨 압도적인 규모로 제단을 만들어 마치 한국의 종묘처럼 중국에는 천단이 있는 겁니다. 천단 뒤로는 중국의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인민대회당이 있고 그 뒤로 유명한 자금성이 있죠.
자금성 역시 명나라의 3대 황제 영락제가 명나라의 수도를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천도할 때 만든 궁궐이며 명나라 멸망 이후 만주족의 청나라도 베이징을 수도로 삼고 자금성을 계속 황궁으로 사용했습니다. 즉 자금성은 무려 2개의 왕조가 사용했던 황궁이었던 거죠.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선통제 푸이는 폐위된 이후에도 자금성에 거주했지만 몇 년 후 완전히 자금성에서 내쫓긴 이후로 자금성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박물관 겸 유적지가 되었답니다. 자금성은 800채의 건물과 8,000칸이 넘는 규모의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큰 궁궐이랍니다. 본디 동양에서는 남문이 정문 역할을 하는데요. 자금성의 정문이자 남문은 오문이라고 불리는 문입니다. 천안문 아니냐고요? 명청시대의 황궁은 외성과 내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자금성은 내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천안문은 외성의 정문이죠. 지금은 마오쩌둥의 초상화가 걸려져 있는 천안문 앞에 천안문 광장이 있고 이곳에서 1976년과 1989년 천안문 사태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죠. 자금성에서 서북쪽으로 올라가면 이화원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화원은 청나라 말 서태후가 만든 황실 정원이죠. 원래 청나라 때 베이징에는 원명원이라고 서양인들이 건설에 참여해서 만든 정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명원은 2차 아편전쟁 때 쑥대밭이 되어 파괴되고 말았죠. 이 서태후가 젊은 시절에 남편이었던 청나라 9대 황제 한풍제와 원명원에서 아름다운 기억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언제나 원명원을 그리워하던 서태후가 19세기 말 원명원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새로 만든 정원이 바로 이화원이었죠. 이화원은 현재 중국 내 정원 중 가장 규모가 크고요. 이화원 건설에 청나라의 막대한 국가재정과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서태후는 북양 해군에 투입되는 재정 지원을 끊어버렸는데요. 북양 해군은 부족한 재정에 허우적거렸으며 장비와 무기와 시설들이 노후화되면서 결국 훗날 일본과의 청일전쟁 때 패배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했죠. 베이징 중심부인 자금성에서 북쪽으로 산 쪽으로 더 올라가면 바로 만리장성이 나오죠. 만리장성은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시황이 북쪽 변경 지역의 성들을 이어붙여 만들고 1000년 후 명나라 때 다시 보수공사를 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만리장성의 모습은 명나라 때 재건축한 만리장성으로 진시황 때의 만리장성은 사실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시황 때나 명나라 때나 만리장성을 쌓은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북방 유목민족의 침입을 막는 것. 아까 전에 베이징은 유목민족들의 초원지대와 인접해 있던 변경도시였다고 말씀드렸죠. 당연하게도 베이징은 북방 유목민족들이 침입하면 가장 주된 타겟가 될 수밖에 없었고 명나라 입장에서는 특히나 베이징과 가까운 만리장성을 더 집중적으로 견고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죠. 시간이 많으신 분은 베이징에서 차로 3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허베이성 친황다오를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친황다오는 바다와 붙어있는 항구 도시로 이 만리장성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산해관이 있는 곳이죠. 만리장성 중 유일하게 바다와 붙어있는 곳이며 만주족의 청나라가 중국 대륙으로 들어올 때 지나치는 관문이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하면 음식 빠질 수가 없겠죠. 베이징을 대표하는 요리 역시 베이징덕이겠죠. 하지만 베이징덕은 사실 베이징에서 탄생한 요리가 아니라는 거 아시나요? 오리 요리는 원래 중국 남부지방의 도시였던 난징에서 탄생한 요리였습니다. 명나라의 3대 황제 영락제가 명나라의 수도를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천도할 때 황실 요리사들을 다 데리고 베이징으로 가면서 오리 요리가 전파되었고 이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오리를 굽고 껍질을 크리스피하게 해먹는 요리로 발전되었던 겁니다. 난징의 오리는 굽지 않고 쪄먹습니다. 베이징덕으로 제일 유명한 식당은 구이궁푸라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서태후의 남동생이 거주했던 집을 식당으로 만든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이징은 전통적으로 유목민족들의 색채가 더 강했던 도시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때문에 유목민족들의 식문화도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은 중국 어딜 가든 맛있게 먹을 수는 있지만 베이징은 특히 유목민족들의 식문화였던 양고기나 양꼬치 요리가 굉장히 발달해 있답니다. 베이징 여행하시면서 지쳐서 앉아서 쉬는 관광을 하고 싶다면 경극 관람을 빠뜨릴 수 없죠. 중국의 전통문화예술인 경극은 베이징에서 만들어진 극이라고 해서 경극이라고 한답니다. 따라서 경극 공연 자체는 중국 대도시 어디에서든 볼 수 있지만 경극의 정통 기예능 보유자들이나 대스승들은 다 베이징에 있다고 하죠. 경극은 19세기 말 청나라 황실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탄생한 연극이랍니다. 서양에서는 베이징 오페라라고 하고요. 경극은 여러 설화들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있지만 극중 캐릭터들은 다소 전형화된다고 하며 경극의 배우들은 평생토록 하나의 캐릭터 전형성만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영화 패왕별이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지만 경극은 문화대혁명 때 큰 위기를 맞이했다가 문화대혁명 이후 경극을 부활시키려는 시도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경극은 베이징 시내 전문 건국 호텔 안에 있는
이원 극장에서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한 베이징 랜선 여행 재미있으셨나요? 저는 또 다른 지역 랜선 여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역서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서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